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도 내려오니까 좋은 게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한 5시간 운전해서 왔는데요. 희한하게 진도 내려올 때면은 점점점 진도에 다가올수록 오히려 운전 시간은 길어져서 피곤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막 맑아지고요. 그래서 딱 진도에 들어오면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고 고향이라서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참 진도 오기 참 잘했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원장님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해서 그때 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진도 경제에 관련한 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진도 경제 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데 자칫 쑥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고 말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그래도 쭉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발표하고 또 이렇게 질의받고 이러면 되겠죠? 예. 이 첫 마디를 뭘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허유 선생, 소치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찾게 돼가지고 그거를 조금 약간 긴 문장이지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읽겠습니다. 읽으면 하나 단어 읽으면 아마 느낌이 다가오실 겁니다. 진도에서 출생한 오리지널 컨츄리에다 눈 씻고 찾아봐도 족보에서 뼈대 있는 무엇을 찾기 어려웠던 그가 양반들, 그들만의 천국에서 그렇듯 폼 잡으며 살 수 있었던 건 다만 일신에 과분했던 행운 탓이었을까? 소치는 꿈같은 인연을 말할 자격이 있다. 28살에 섬을 나와 해남 윤선도 후손 집에 겁없이 찾아갔다. 윤선도의 증손인 공제 윤두서, 지식인 화가의 표상이었다. 이미 고인이 된 이 뛰어난 선배 화가의 집에서 소중히 보관해 오던 공제 화첩을 뚫어지듯 보고 읽고 외웠다. 소치의 탄탄한 기본기는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 뒤 해남 대흥사에 있던 차의 달인으로 이름난 고승 초이 선사를 해부한다. 초이는 소치가 31살이 되던 1838년에 그를 서울의 추사 김정희에게 소개한다. 소치는 김정희가 거처하던 월성이란 궁궐급 저택의 식객이 된다. 이 월성이는 김정희 선생, 이 월성이는 공주와 결혼을 한 김정희 선생 아버님의 형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왕가의 이제 일원이 되는 셈인데, 그래서 왕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이끌던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았던, 그리고 힘도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당시 김정희입니다. 그런 김정희에게 초이 선사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초이 선사는 해남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이 추사 김정희뿐만이 아니고 당대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에 아주 실력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가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강물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양수리라고 하는데요. 양쪽의 물이 만난다라는
의미로 양술인데 그 옆에 있는 산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하나 있는데 절의 이름이 수종사입니다. 물수자 종종자, 물로 만든 종이라는 거죠. 물로 만든 종이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양수리에서 만나는 두 물줄기가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의 울림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수종사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그 산들 사이를 흐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강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담은 절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수종사인데 초이선사, 다산정약용, 그리고 김정희 이 세 분이 서로 만나서 날 세워서 술을 마시던 해남에 있는 초이가 한양에 왔다더라 그러면은 정약용과 김정희가 우리 당장 만나자 그래서 수종사에서 만나서 그 밤새워서 두주불사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사가 김정희에게 소개를 하고요. 소치는 김정희가 거처하던 월성이란 궁궐급 저택의 식객이 된다. 여기서 그는 추사의 문인화 정신과 추사체의 골관을 이룬 예전의 혼을 배운다. 스승은 이 아름다운 청년을 보고는 반한다. 그래서 이 인연 속에서 허유 선생이 당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인이었던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을 스승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추사 선생의 인연입니다. 근데 이런 인연의 시작이 무엇이었던가를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리지널 컨출에다가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던 그가 윤선도 집에 겁없이 찾아갔다. 이게 이제 우리 진도가 가지고 있는 진도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유의 저러한 그 겁없는 모습, 도전적인 모습, 넓게 펼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게 바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진도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또한 당연히 진도 사람이라면 모두가 당연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 기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것이 이 겁없는 이러한 도전이야말로 진도의 어제였고 오늘이었고 또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런 겁없는 모습 속에서 놀랄만한 이런 인연들, 최고의 지식인들을 만나서 당대를 풍미하게 되는 그러한 인연들의 원천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 허유의 이러한 삶이 우리 진도 미래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진도 읍 그림 사진인데요. 70년대 제가 79년도에 진도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시절의 그 진도 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진도대교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멋진 이제 모습으로 많이 변화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의 진도읍 사진을 구하고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대교 사진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진도대교 자체가 진도의 어떤 그 심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사진만으로도 진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두 번의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동반 성장이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딱 지난해 오늘쯤 되는데요. 그리고 지난 7월 달 여름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진도에 대한 얘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을 하려면 경제 성장의 기본 공식이 뭘까를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진도 경제가 가지고 있는 SWOT, S는 강점, W는 약점, O는 기회, T는 위협, 이런 네 가지 측면의 그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SWOT, SWOT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SWOT 분석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진도의 미래를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한번 구상한 거를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의 기본 공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한 걸 유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비하고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 그러면은 꼭 해외로만이 아니고 우리 진도 입장에서는 진도가 아닌 타 지역으로, 해외를 포함한 타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 그걸 다 수출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생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이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생산을 하되 가능하면 이 부가가치를 크게 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이고 물적인 그런 요소를 굉장히 잘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생산의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조업, 농업, 광업, 관광문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생산의 범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뒤에 그 사진으로 몇 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 간략하게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유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주는 뭐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통이 제대로 안 되면, 고생해서 제주해놓고, 사실은 자기 그 이익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각자 생산한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큰 틀에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나서서, 그러지 말고, 전체 어떤 큰 틀에 아주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유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유통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진 유통, 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알아서 나는 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직화된 그런 유통 체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유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SWOT 분석을 이제 말이 분석입니다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있는데, 하드 파워는 왜 우리 그 컴퓨터를 놓고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막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물건으로서 혹은 어떤 지역으로서 쉽게 변하지 않게 딱 주어져 있는 조건. 진도라는 한국에서도 저 멀리, 서울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어느 섬, 남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여기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쪽의 섬,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면 지하철 안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상대방의 엉덩이에 내 엉덩이가 닿고 상대방의 손에 내 손이 닿고 상대방의 그 뜨거운 여름날 땀 냄새가 내 코에 바로 들어오는 이 찜통 같은 지하철에서 사는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멀리 남쪽 바다에 있는 어느 섬, 이건 상상만 해도 멋진 풍경 아닙니까? 이런 측면, 이거는 대단한 장점이죠. 진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반면에 진도를 가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준비해서 6시간 걸려야 이제 진도에 오는 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먼 거리에 있는 섬, 이건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경제학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는데요. 출장을 가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택시기사에게 말을 걸었더니 택시기사가 자기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아니, 왜 한국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한국은 문화도 우수하고 무엇보다도 싱가포르보다 땅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조그만 도시국가이지 않습니까? 정말 땅이 없는 정말 조그만 도시국가죠. 근데 우리는 또 한국에 살면서 중국과 미국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거대한 국가라는 걸 부러워하는 걸 들으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이제 모든 철도 교통이 좋아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땅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뉴욕주의 절반만 한 게 우리 남한입니다. 굉장히 작은 곳인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그만 땅에 조금만 더 연결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얼마 전에 부산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KTX를 탔더니 2시간 만에 도착을 하더군요. 그러면은 진도에도 KTX가 설치가 된다면 부산보다 가는 게 더 거리가 짧습니다, 진도가. 그러면 1시간 40분 만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서울이 끝에서 끝까지 아침 출근 시간에 가려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전국이 하나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 여건들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발전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우리 진도에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협 요인으로는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위협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진도라고 하는 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쭉 본 측면이고요. 소프트 파워를 보면 사람이 사는 공동체로서 진도의 스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진도의 역사, 문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경수 교수님이 1983년도에 어떤 이유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왜 진도를 연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진도는 전 세계 기준으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도를 연구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진도는 굉장히 스토리가 풍부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스토리가 아직 꽃을 피우질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직 꽃이 안 피어 있어요. 제 객지 생활을 좀 여러 해 하고 있는 제 눈에 보면 이게 꽃이 안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력이 어쨌든 굉장히 크고요. 근데 약점은 그 세계 역사를 쭉 보면 도시, 인구 집중을 하는 요인이 크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가 그 큰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유럽은 그러는데 유럽은 성당과 캐톨릭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당과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노틀담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좋은 기업들, 거대한 기업들, 한 그 회사에 수만 명이 일을 하는 그런 거대한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몇 가지 요소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진도 입장에서 보면 아직 대학이 없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이 없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체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회는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기회를 가장 잘 살리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요, 문화 유목민 현상을 굉장히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연인들이 서울에서 데이트 안 합니다. 어느 지방으로 갑니다. 문화가 있는 어느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있는 그 시기에 거기에 가서 놀고 다시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요즘 한반도 코리아 둘레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서해, 남해, 동해. 이게 다 만들어졌고요. DMZ 길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둘레길을 은퇴하신 분들이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을 다닙니다. 이걸 이제 유목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찾아가서 특정 지역에는 거기에 딱 눌러 앉아서 한 달 살기도 합니다. 한 달 살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뭐가 있으면 진도는 내가 가가지고 한 달 살아야겠어. 그래서 딱 와가지고 여기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목민 현상이 굉장히 요즘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기회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 약점은 이런 것들을 잘 조직화해서 그걸 보고 이제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코디네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룹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진도 사람이고 그 성찰은 내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고 나의 발전을 위한 제 나름의 어떤 깊이 있는
그 고민이자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공동체 내부에 이러한 기회를 잘 만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리딩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 보이고, 그걸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스토리들을,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제가 쭉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는, 자세히 설명, 드리면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활동을 또 보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예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대출을 많이 하냐 이겁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군 데이터가 아니고 도 데이터입니다. 전남, 도 데이터인데, 우리가 전남에 속해 있으니까 이걸로 비추어서 우리 군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군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 군 데이터가,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군 데이터를 보면, 이게 또 약간 약간 속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간접적으로 도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금이 얼마냐라는 걸 전국의 랭킹을 쫙 매기면, 우리 전남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전남이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주나 세종은 뭐 너무 멀고, 세종은 도시 하나에 불과하니까 세종 빼고, 울산도 도시니까 울산도 빼버리면, 도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충청북도가 꼴찌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셈이 되는데요. 예금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사실은 수중에 들어오는 게 별로 크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대출은 누가 빌려가느냐? 개인도 집 사기 위해서 빌려가고, 또 기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갑니다. 숫자로는 개인들이 많지만 덩치로는 사실은 기업들이 큰 돈을 많이 빌려가죠. 그래서 빌려가는 돈이 별로 안 된다, 이 말은 큰 기업체 활동들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도 전라남도가 강원도 바로 다음으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활동이 크질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1인당 그 벌어들이는 돈인데요. 영어로 표현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이제 소득을 이제 GD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R자를 붙여가지고, R자가 영어로 region이어서 지역 GDP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해낸 금액의 규모가 얼마냐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걸 놓고 보면 전라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예금에서 꼴찌했던 충청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이번에는 아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바로 다음에 있죠. 굉장한 규모죠. 근데 그 오른쪽 표를 보면 개인 소득은, 왼쪽은 기업체들이 벌어들이는 건데 오른쪽은 개인들 수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 수중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게 사실은 또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전남에는 전남에 연고를 둔 대기업이 없고 외부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들이 전남에 있는 하청 공장에다가 하청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생산한 그 가치가 다른 지역의 기업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전남 지역 수중에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작은 금액만이 남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증가율인데요. 뭐 1인당 개인소득 혹은 국민소득 GDP의 증가율이 뭐 2%다 10%다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건 8%, 6이랑 6%, 4%, 2%,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을 둥글게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그거를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인천, 경기도, 충남은 이제 세종시가 있어서 세종시 효과로 충남이 아주 잘 돌아가는데요. 근데 전남은 아주 찌그러든 모습이죠. 그래서 별로 그냥 예전 있던 시설로 여전히 생산을 이어갈 뿐이지 더 시설이 커지거나 설령 하청일지라도 하청 능력이 더 얼등히 커지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소득도 다른 데 둥글게 가다가 이 전남에서 이렇게 좀 둥글게 튀어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이 소비가 이제 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를 생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풍 선생님, 우리가 생산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비겠죠, 그죠? 먹는 거죠. 그게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옷 사 입고요. 따뜻하게 옷 사 입고요. 좋은 음식 먹고요. 벗을 만나면 멋들어지게 한잔 하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가장 찌그러 들어가 있어요. 전남 지역이 가장 찌그러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활발하죠. 옛날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 전체적으로 둥글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어서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경기도는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전남 지역은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전남 지역의 아픔이죠. 저게 아픔입니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00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 빨간색이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취업자 수입니다. 이게 0 위에 있는 거는 취업자 수가 증가율이니까 요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밑으로 가는 거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14년 이전만 해도,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생산성이 다들 이렇게 좋았고, 뭐 약간 마이너스 되는 데도 있지만 서울은 워낙, 서울하고 부산 이런 데는 워낙 컸으니까 좀 이렇게 약간 찌그러드는 것도 뭐 줄어드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서울은 집값이 워낙 비싸서 경기도 막 이런 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때는 전남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때도 거의 뭐 꼴찌 수준이긴 했어요. 근데 최근으로 오면 이게 전남의 문제가, 모든 지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가운데서도 전남은
이게 빨간색이 예전에는 작지만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밑으로 내려온 지역이 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만 서울은 뭐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라도 이게 경북과 전남이 두 군데 특히 이게 이렇게 많이 이제 찌그러들었다는 게 이제 아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이제 자립도를 보면 전남이 가장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농어가 수, 어업 종사 가구 수를 쭉 보면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남의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구조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요즘 농산물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서울의 수포를 가더라도 그냥 일반 야채보다 친환경 야채가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게 돈이 더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있고요. 땅이 많은, 농어가 수가 많은 전남은 사실은 광주 이쪽 지역은 별로 안 됩니다. 전남 광주 지역은. 그래서 돈 되는 농업이 별로 전남 지역에 없다. 그리고 축산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남 지역이 보시면은, 이게 전체 주요 도시와 도를 쫙 분류했는데, 전남이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청년 인구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뭐 거의 뭐 아주 낮은 순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유출이 아주 심각한 곳이 이제 전남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똑같은 그림인데, 진도 역시 이제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거고, 각 연도별로 이주한 숫자를 보더라도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나가버린 숫자가.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렸던 전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의 그런 문제점들, 그로 인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그림도 제가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도 좀 필요해서 가져왔습니다. 진도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인구 증가율도 낮고, 이건 10년 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또다시 따져봐야겠지만, 인구 증가율 순위도 낮고, 매력도 순위도 낮은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 랭킹이 높은 나주 혹은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공부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진도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안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령대별로 좀 매력도 순위를 좀 따져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다 전국 군 단위인데, 전국 군 단위에서 10년 전 기준으로 가장 매력도가 높은 게 세종시였습니다. 이 매력도는 얼마나 많이 유입이 이루어졌는가, 유입과 유출을 빼가지고 그 순서를 매긴 건데요. 세종특별자치시가 1등이었고 진도는 172등이었습니다. 꼴찌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낮은 그룹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나이별로 쭉 따져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이게 더 떨어져서 진도는 212등이 됩니다. 그리고 40대, 50대의 경우는 랭킹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도가 90등이 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8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진도로 오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 추세는 아마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WOT 분석에서 몇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그때 이게 뒤바뀌어지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사실은 이 추세가 변경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주어진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새로이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의 그 제조업 등록 현황들을 제가 쭉 그 군청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거를 쭉 따져봤는데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 등록된 회사의 대표님 계십니까? 대표님이 계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듣고 그러고 싶은데 쭉 보면은 이 기업체들의 이 활동 내용을 쭉 보면은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플라스틱, 수산식물 가공, 운송장비, 레미콘, 방송장비, 쭉 곡물 도정업, 그리고 김치류, 레미콘, 수산식물 가공, 건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물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혹시 이들 가운데 그 진도를 대표하는 그 아주 유명한 기업체가 혹시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나요? 뭔가 그 진도를 특징 짓는 어떤 기업이 있거나 혹은 그 요즘 새로운 그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고군하고 군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체들 리스트인데요. 이들 가운데 진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좀 미래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의 이런 국가지정 문화재 수가 작지 않고 도지정도 문화재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들이 실제 아까 SWOT 수학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리딩 그룹에 의해서 이런 문화재들을 하나의 전체 연결된 스토리로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점의 경우에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 전남 곡성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음식점이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곡성에 어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음식점을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 대단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에 하나라도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상의 이제 논의들을 가지고 그
계략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미래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진도는 이 장점을 이용을 해서 나름 휴양과 치유, 교육, 문화, 친환경, 산업 차원에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약점과 관련해서는 이 요즘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교통 연계를 개선을 하고 또 요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격,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5대 병원하고 진도에 있는 보건소하고 혹은 각급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도에 있으면서 진도의 보건소에 가면 서울의 5대 은행, 서울대병원이든 삼성병원이든 현대아산병원이든 그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서 의료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전국이 도시화되고 문화융목민화되는 현상을 진도 발전을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충분히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 개방성을 우리가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딩 그룹을 만들어서 미래를 연구하고 진도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리딩 그룹을 위해서는 진도의 그 미래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진도에 진도 동반성장 연구소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침 제 은사님이신 정운찬 전 총리께서 서울에 동반성장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진도의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면 서울에 있는 동반성장 연구소와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동반성장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인 역량들, 연구 역량,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진도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도하면 진도를 어필을 하려면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각자 다 요즘 세상은 다 자기 PR 시대라고. 진도도 자기 PR을 잘해야 됩니다. PR을 하려면 진도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아주 명확한 캐치프레이즈 내진 스토리라인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거. 그러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진도의 이미지를 확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따가 인터넷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결되면 그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르다고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동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의 전반적인 좀 산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생산, 유통,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재편하는 게 필요하겠고, 네 번째로는 이 인구가 들어오려면 말씀드렸듯이 교육, 의료, 직장 이런 것들이 쭉 매우 중요한데 진도의 하드웨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봐서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숫자를 당장 더 크게 하기는
어렵고 특히 진도로 와서 살게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만큼 유목민화 현상을 활용을 해서 진도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그 군 단위 랭킹을 보면은 강진이 진도보다 더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강진이 반값 여행을 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데 나름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값 여행을 하면, 예를 들면 와서 내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역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면 이제 그 물건을 사서 판 가게가 이득의 일부를 상품권을 발행한 군에 기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일종의 다매방미 현상으로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값 여행으로 여행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곡성에 가면은 이 미실란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 양반이 사장인데, 제 양반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순천대학을 나오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농업 관련 박사가 됐는데, 서울이나 대학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 제기랄 지방대 출신한 이유 때문에 대학이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식의 대학이 이 정도밖에 양식이 없다면 저분은 굉장히 훌륭한 논문도 쓰고 이름난 박사예요. 농업 박사예요. 내가 이렇게 쩔쩔매느니 차라리 내가 뭔가를 하나 하겠다. 그래서 고향인 곡성으로 갑니다. 곡성에 가가지고 이분이 발화현미를 개발을 합니다. 우장춘 박사급이에요. 그래서 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실란이라는 음식점을 만들어요. 근데 이분은 발화현미로 정성껏 만듭니다. 서울에 가면은 서울에는 식당의 숫자만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명동에만 해도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지키고 50년, 100년 하는 음식점은 5개 미만이에요. 명동에 2-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명동 칼국수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명동 칼국수라는 데를 가보면 그 집은 딱 가서 앉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 건물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친절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요. 그리고 앉아서 국수를 먹으면 사리 하나 가지고는 우리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네 그러고 느끼고 있으면 직원이 옵니다. 살이 부족하세요? 공짜로 드립니다. 공깃밥 필요하세요? 공깃밥 공짜로 드립니다. 김치도 필요하세요? 김치 공짜로 드립니다. 국수 한 그릇을 먹는데 국수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고 인심을 먹어요. 그럼 또 가요. 그래서 그 집은 줄을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 오는 줄 아십니까? 그 집의 국수값이 거의 10,000원쯤 해요. 하루에 오는 손님이 5,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옛날에는 하루 딱 영업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 별로 없었던 시절에 창원경찰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대포 자리에다가 이따만한 현금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옆 근처에 있는 한 100여 미터 떨어진 은행에 가서 이미 이제 다 은행도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야간 창구에 돈 넣는 그거는 있단 말이에요. 꺼낼 수는 없지만 넣을 수는 있는 그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돈다발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돈을 벌었던 회사인데 지금도 아주 성험을 일으키고요. 지금이나 제가 거기서 30년을 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손님 모시기를 그 인심이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인들 또 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거기 가서 이렇게 국수를 먹고 있는데 독일에서 온 젊은 남녀가 앞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말을 걸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말을 거는데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행사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랍니다. 자기들은 프리랜서인데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여행사들이 아시아에 어디 가서 무엇을 즐길지를 미리 와서 그것을 찾아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일본에 한 달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일주일쯤 됐대요. 그래서 이 칼국수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먹는 중이라, 시식을 하는 중이랍니다. 근데 이 친구도 명동 칼국수는 딱 문에 들어가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거기는 1인석이 있고 다인석이 있어요. 1인석은 꼭 도서관 자리처럼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앉을 수가 있어요. 명동에는 혼밥 식당도 있는데요. 그 혼밥과 다중이 앉을 수 있는 식당을 다 겸비해 놓은 데인데 저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2층으로 가시죠를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딱 앉으면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를 물어요. 그리고 그분이 딱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국수를 가져오는 분이 와요. 이게 지금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공깃밥을 가져오는 분이 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사리가 더 필요하세요? 공깃밥이 더 필요하세요?를 묻는 분이 또 와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분업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전국의 그 식품 음식학과 학생들이 인턴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친절을 조직화했어요. 친절을. 그래서 독일 친구들도 그거를 경험을 하면 여행 프로그램에 안 놓고는 못 배기죠. 그래서 그 전 세계 그 최상위 부자들,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나 이런 최상위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위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여행 다니는 게 다릅니다. 전세기를 빌려요. 한 100명만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기를 빌려서 전세기에 타서 자기들만의 전세기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의 특징을 가장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럼 그게 어디냐 하면 청와대 바로 옆에, 경복궁 바로 옆에 서촌, 그리고 경복궁 바로 뒤쪽 북촌, 그리고 바로 오른쪽 옆쪽 인사동, 그리고 오른쪽에 동대문 시장, 익선동 뭐 이런 데를 쫙 합니다. 근데 서촌에서부터 걸어서 동대문까지 쫙 가면 안 쉬고 가면 1시간이면 가요. 1시간이면 가는데 이 공간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랍니다. 역사가 다 다르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즐기는데 그 스토리를 즐기는 셈이죠. 그래서 하루 저녁 딱 와가지고 1박 2일 내지 2박 3일 딱 하고 서울을 딱 한국을 뜨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들도 이제 유목민, 글로벌 차원의 유목민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이 친구가,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이니까 이 친구가 곡성에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에서 차를 타고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가요. 근데 밥 한 끼가 나오는 게 딱 이 쌀 한 수저가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미치고 환장한답니다. 저도 조만간 가보려고 합니다. 진도에서 다음 발표를 위해서 생생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런 거를 진도에다 하나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쟤는 농업 박사가 아니니까 저는 못하지만 진도 출신의 누군가가 유망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성장한 스토리를 잘 분석해서
진도에다가 공개를 하는 거죠. 원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대박을 쳤냐면 예,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탁환이라고? 들어본 적은 없으시군요. 나름 젊은 소설가긴 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미슐란이라는 식당을 알고 나서 우연히 들려서 밥 한 숟가락 먹고 나서 푹 빠져가지고 아예 그리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소설 광자를 만들고요. 곡성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쓰고요. 그래서 미슐란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있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커졌어요.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밥술 한 가락, 물 한 모금이 나를 부른다. 나 그곳에 갈래. 이거를 지금 거기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의 스토리들, 진도의 정, 이걸 가지고,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사진을 어쩌다가 못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 홍대 잘 알지 않습니까? 서울에? 홍대, 그리고 건국대학교 있고, 여기에 가면은 이 야외 공연장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런 문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건국대 입구역에 청춘뜨락도 조그만 공간인데 둥글게 앉아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요즘 저게 우리나라의 아주 핫한 문화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리드하는 그 세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걸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의 천병 역할을 하는 사람은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홍대 입구를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대 입구에 가가지고 대충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젊은 애들 숫자를 세봤어요. 남녀 비율로. 그리고 연령대로. 그랬더니 열에 7, 8명 20대 여성들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여성들이.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가는 곳에 남성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인구 통계학자에 의하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지방에서 왜 서울로 가는 줄 아냐? 20대 여성이 서울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진도가 젊은 층을 진도에 머물게 하려면 그 타겟 대상은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의 감성, 20대 여성의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건 뭔가? 그게 바로 이런 버스킹 문화, 청춘뜨락에서 있는 그런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가면
이런 공간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나름 정리된 공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인쇄 골목이 가장 발전한 게 이제 을지로인데요. 을지로의 인쇄 골목이 최근에 막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인쇄 골목은 여러분 가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만한 공간에 인쇄 공장 회사가 한 서너 개씩 들어가 있을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 기계 하나 놔두고 돌리는 공간들인데 거기 가면은 그 일대가 전체가 다 이런 인쇄 공장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딱 들어가면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세상에 인쇄 공장 그 골목에 딱 들어갔더니 인쇄 공장 인쇄 기계가 돌아가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진짜 새로운 수제 맥주 가게가 있는 거예요. 또 저기 봤더니 완전히 멋진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장 그 활동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즐기는 새로운 그런 문화 공간들이 동시에 병존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그것도 이제 오늘을 위해서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이 젊은 애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우와 여기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진도를 개발을 한다고 칠 때 옛날 것을 부수면 안 돼요. 옛날 것을 색칠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다가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인 거예요. 그게 스토리. 이제 막 지어진 새로운 빌딩 안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건 너무 그냥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딱 봤더니 저건 무슨 공장 건물이야. 외형이. 근데 딱 들어가 봤더니 오!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이게 일종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가면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카페가 영락없이 1950년대 다방 분위기가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커피 한약방이에요. 근데 거기를 젊은 애들이 가요. 멋지게 옷을 입은 20대 여성들이 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성심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내노라는 빵집이죠. 대전에. 근데 대전광역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렇게 부릅니다. 성심당광역시라고. 성심당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총합이 최근에 1조에 버금간답니다. 대단합니다, 저기가. 근데, 성심당이 그냥 빵만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성심당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이 있습니다, 덕이. 그리고 이상하게 또 빵집은 또 유명한 빵집에는 성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성당이라고도 있어요. 이성당. 저 성당이 아니고 이성당인데요. 이성당 혹시 또 아십니까?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 저 빵집도 유명합니다. 근데 저 빵집에 제가 이제 저 빵집 직접 가봤는데 저 성심당을 직접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성당에 가보면은 그 과거 일본 그 유적이 많이 있는 그 공간에 큰 길가에 뻗어시 있는 가게인데 그 가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녀서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야채 파는 좌판이 쫙 그 길에 열린대요. 근데 모든 가게들이 우리 가게 들어오는데 방해되니까 당신 가라고 이렇게 쫓아낸대요. 근데 안 쫓아내는 가게가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후 한 5시쯤 되잖아요. 4, 5시쯤 되면 빵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래서, 사실 빵 맛은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밀가루로 만든 빵인데 빵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단팥 들어간 빵이라는 게 진도에 있는 빵집이나 이성당이나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성당에 가고 막 줄이 막 엄청 깁니다. 사람들이 딱 그 인심 때문에 가는 거죠. 인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군산 출신의 유명한 그 공무원이 계시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남의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때 왜 공부를 했는 줄 아느냐. 나도 흑수저 출신이었고 참 가난 속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라. 그러면서 데려서 이성당이라는 데를 듣기만 했던 빵집을 딱 갔는데 선생님이 빵을 딱 사주면서 이 빵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는 줄 아느냐.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시험에 또 공부를 또 잘하면 나중에 또 데려와서 이 빵을 사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의 그 친절과 이성당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최고위급 공무원이 되는 이런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할 만한 대목 중에 하나로 이성당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당은 그냥 빵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빵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도에 오면, 진도의 어떤 가게에 가면,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울림을 주더라. 라는 것들이 있으면 또한 진도의 사람들이 멀다 하지 않고 온다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데 제 은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나 지금 진도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으면 어디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냥 오셔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진도, 해남 이렇게 여행을 좀 하셨던데요. 그래서 진도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잘 정리하고 또 부족한 바가 있다면 또 새로운 그 부족한 바를 채워나가는 그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성수동에 서울 성수동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성수동은 원래 공장지대입니다. 근데 이 공장지대가 놀랍게도 성수동 사진은 뒤에 제가 이게 지금 성수동인데, 성수동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나온 결과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등으로 올라가 있어요, 성수동이. 근데 사실은 성수동은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성수동에 지금 삼선한 구청장이 있습니다. 좀 젊습니다. 저보다 아직 어려요. 저보다 한 몇 살 더 어린데, 성수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성수동의 이 건물들 전체 만드는 모든 구도를 짜고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수동은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디올 본사인데 그와 버금가는 이런 건물이 성수동에 들어서고 등등 하면서 이거는 성수동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어요. 그래서 성수동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됐습니다. 원래 강남의 부자들은 압구정동에 살았는데요. 한강 바로 건너편이 성수동이거든요. 압구정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답니다. 그 질투심에. 이게 압구정동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수동으로 건너갔고요. 그리고 압구정동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던 농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옛날 스타일의 기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성수동의 부자들은 성수동에 있는 그 큰 멋진 빌딩 아파트에 손흥민이가 살고 막 등등등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신흥 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사람들이 우리는 저물고 전애들은 뜨고 아이가 그래서 밤마다 힘들어한다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성수동도 사실은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계획돼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계획들을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얼마 전에 박물관을 가봤더니 경기도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종합해놓은 굉장히 멋진 박물관이더라고요. 지역 박물관이 이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이 잘 되려면 이런 그 규제자유 특구 같은 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 거리도 가봤는데 저는 목포가 이렇게 역사를 멋지게 정리해 놓은 곳은 나 처음 알았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명수영 향수님은 가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역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경제 발전이 한가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예. 또 어두운 역사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거기에 적산 가옥이 많이 있고 또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많이 조형했던 곳이었는데 그 개발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점을 살려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해서 유지하고 개발시키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목포 시민들한테 알려준 또 지도자가 또 중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 근대 문화 역사 거리를 들어가면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그러나 좀 현대적이고 맞습니다. 여유와 또 낭만이 있는 그래서 옛것이고 또 이 일본의 그 식민지 치하의 그 역사의 현장이지만 그 어두운 역사를 잘 조명하면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이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제 아는 친구들 등등도요 목포 이 거리를 정말 많이 갑니다. 그러고 난립니다. 거기에 있는 식당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화 거리, 역사를 살려서 현대화 조화시키는 그런 거리를 예를 들면 철마광장을 비롯한 그 주변에다가 우리가 재현을 해내면 그런 것들이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저널도 중요합니다. 옥천군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그 지역 저널이 있어서 이게 젊은 층들이 소통하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 농부시장이라고 해서, 서울 길거리에 그 전국에서 농산물 그 생산하는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일부러 제가 가가지고 봤더니 진도에서 오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각 지역에 대표하는 그 특산물들이 올라와서 그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도에 솔비치가 있고, 그리고, 울림산방이 있고, 국립국악원이 있고, 진도읍이 있는데, 이 공간에 예를 들면 진도 혹은 해남 이런 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일종의 상설적으로 농부시장의 느낌으로 농부시장은 전통 재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사실 농부시장은 서울 농부시장은 미국에 혹은 영국에 정확하게 영어로 farmers market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농부의 시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여기는 조금 더 상품성이나 혹은 그 고객 취향을 겨냥을 한 그런 방식으로 좀 조직화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장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두 가지 사례입니다만 그 양양에 가면 강원도 양양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유목민을 활용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이 양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양을 가져왔는데요. 양양 군청에 들어가면 딱 나오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그래서 군청과 관광으로 딱 나뉘고 그 위에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 이렇게 딱 해서 각각 들어가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거주민이 급감을 했는데 유목민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젊은 20대 남녀 커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지금 양양입니다. 양양은 말 그대로 문화도시가 돼 있어요. 문화축제가 많이 열리고요. 굉장히 많이 찾아갑니다. 저기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옆에 해남이고요. 해남도 힘찬도약, 살맛 나는 으뜸 해남, 그리고 4개로 쫙 나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진도입니다. 군청에 들어가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 설명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이신점심으로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역 군 가운데 가장 성공 사례인 양양의 홈페이지고 이게 해남이고 이게 진도입니다.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메시지는 간명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게 좋습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 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서 이 관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이게 양양입니다. 그러면 양양은 딱 이렇게 양양에 가면 편안한 양양, 맛있는, 재미있는 여행 도우미. 그래서 이게 지금 잠자는데, 먹는데, 즐기는데 쫙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제별로. 그 다음에 이게 해남입니다. 해남. 해남은, 이게 지금 해남인데요. 해남이고요. 해남은 이런 식으로 쫙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진도 겁니다. 이게 지금 팝업 창입니다. 팝업 창 속에 뒤에 뭐가 있어요. 근데 팝업 창이 떠가지고 이제 뒤에 것은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게 진도 거고 그래서 이 세 개,
이게 이제 뭐 이거를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눈에 내가 어디를 갈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름 이거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서울 목동에서 있었던 농부의 시장 사례인데요. 이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쫙 이제 개장 10분 전에, 20분 전에 가가지고 아직 손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쫙 빙 둘러서 이렇게 있고요. 한 100여 미터 정도 있고, 그리고 서울 농부시장이라 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거 돌산 갓김치분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래서 누가 운영을 하는 거 봤더니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입구에 젊은 친구들이 한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농부시장을 누가 조직하고 운영하느냐? 그랬더니 이러한 곳에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한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래서 여기만 와서 하느냐? 아니랍니다. 서울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한답니다. 서울 전역에 일정하게 구간을 돌아다니면서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컨택을 해서 진도의 농산물과 그 생산하는 분들이 일종의 조합 비슷한 것 혹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기와 협약을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진도의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저런 그 큰 시장에 계속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상의 얘기를 쭉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진도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거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회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동반성장연구소도 만들고 또 거기서 경제를 고민하고 또 진도에는 문화원도 있고 다른 다양한 그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모두가 만나는 진도군 전체의 어떤 큰 회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유통 소비와 관련된 모든 체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화하고 좀 체계화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전략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은 진도만의 특성, 그리고 또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은 세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김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1호 김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진도가 요즘 부가가치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인데 이 친구 말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립김연구소를 설립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면 진도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를 진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 연구소 소장으로. 그렇게 해서 저 친구가 진도의 특성에 맞는 김을 개발을 하고 또 그거를 가공을 하고 그래서 그걸 유통을 활용을 해서 수출을 해내는 이런 이제 체계를 만드는 것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근 지역과의 협력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역 혁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도에 좀 응용을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토리가 있는 음식점이나 기업이나 또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람들을, 유목민들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진도읍을 도시화해야 되는데, 도시화의 포인트를 젊은 20대 여성의 감수성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간결하고 깔끔한 공원 라인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는 그 지역에 아무리 밤이 돼도 안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젊은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게나 혹은 어떤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화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도에 초중고는 있지만 아직 대학은 없잖아요. 사람을 불러들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관을 쭉 살펴보니까 국립국악원이 그나마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데, 국립국악원을 대학 혹은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키는 것. 몇 년 전에 그거를 좀 시도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시도를 통해서 그 연락을 받았던 사람을 제가 아는데, 그 친구 말에 빗대어 보면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강력한 스토리로 가서 이게 좀 그거를 추진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진도 역사 인류, 이번에 우리 오판주 원장님 참여하신 진도학회 프로그램을 쭉 봤더니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가져왔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에 들어가 있지? 없네. 그 프로그램이 인류학 관련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던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진도의 역사, 인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그러한 그 박물관급의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그 세월호 와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추도하는 메모지 내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다 보관을 했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거를 곧 없앨 계획이어서 여론상으로 찬성 반대가 막 붙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존되어 있나요? 아마도 그냥 없애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시는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의 기능 중에 하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에 있었던 일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나의 행동을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아픔에 대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게 역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고 저도 공감을 하는 건데, 세월호 사건은 진도 영역에서 발생한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고지만, 세월호 사건은 진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도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무슨 말씀으로 드리냐면, 사실 우리나라 해야 바다에서 여기 진도 해역만이 아니고 부산에서 제주도 가고 뭐 인천에서 뭐 서충청도 어디 이런 데서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해양 사고가. 그게 전부 다 아픔들이잖아요. 크고 작던 아픔들인데,
이 세월호 사건은 규모가 워낙 커서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발생했던 아픔을 누군가가 끌어안고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사람이 찾아가는 장소가 됩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또 그러한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진도에다가 예를 들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해양안전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해양안전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런 해양사고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니까 해양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높여서 전 세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진도의 또 하나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도하면은 그런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 진도는 그거를 넉넉하게 품어줘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 이제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관광 와서 솔비치에서 하루 씩 자고, 그 다음에 울림산방에 가고, 국가공원에서 보고, 세월호 그 공원에 가고, 오드리 헵번 그 공원도 가고, 오드리 헵번이 제가 볼 땐 진도에다가 엄청난 선물을 준 거거든요. 근데 진도에 온 내 친구들 아무도 오드리 헵번을 공원을 갔다는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진도 가면 세월호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러더라고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진도가 뜰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요, 다른 말 않고 오드리 헵번 공원이라고 한마디만 써놔도 그 밑에 영어도 써놓으면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우리나라를. 그러면 그네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오드리 헵번? 이러면서. 근데 지금 진도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생기고 멋지고 폼나고 감나가고 하는 것만 찾으면 사실은 그거는 천박해집니다.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어려움과 모든 인간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녹여서 그것을 승화시켜주는 문화가 고급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처에 보여드린 것처럼 소채허유가 그냥 부잣집이에요. 지 아버지는 진도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고 그냥 어쩌해서 그냥 한양에 가가지고 그냥 성공했고 그냥 당대의 대가들하고 놀았어. 스토리가 안 돼요. 스토리가 안 됩니다. 근데 컨트리 보이가 겁도 없이 무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스토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몇의 군 지역이 소위 홍보대사를 지정을 합니다. 홍보대사를. 홍보대사는 나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진도도 홍보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1번 송가인. 정풍 선생님 서운하십니까? 그리고 진도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설을 쓴 김훈 선생. 네. 저는 왜 진도에다가 김훈, 작업실도 하나 만들고, 그걸 하나 기증을 해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훈 그러면 꾹꾹 죽거든요. 명랑대첩에 대한 고증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고증해야 되죠. 그런데, 칼의 노래라는 걸 통해서 명랑이라는 곳을 전국에 알린 게 김훈이에요. 스토리를 입혀서. 그 명백한 데이터로 있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 데이터들은요, 숫자들은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그걸 살아있게 하려면 스토리를 입혀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의 스토리를 입힌 김훈이라는 분을 예를 들면 명예 진도 군민으로 하고 홍보대사로 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진도에서 기회도 주고 그래서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향후 만들고 싶은 동반성장연구소도 만들면 이게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대사 역할을 주고 그리고 또 진도와 관련된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숫자에 제한 없이 홍보대사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도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혼자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진도가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진도만의 이름으로는 진도에 거주하는 분들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공은 안 해요. 진도에 있는 분들, 외부에 있는 진도분들, 진도를 알고 있는 외부분들, 이분들을 다 모아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그걸로 진도를 알리고 진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고령층은 진도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도에다가 솔비치에 가까운 곳이든 아니면 울림산만 가까운 곳이든 어느 공간에 진도읍이든 가장 경제성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게이트볼 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게이트볼 구장은 그냥 평지에도 안 합니다. 골프장처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골프하는 거예요. 골프 똑같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전국 조직화가 돼 있어요. 진도에서 연중 게이트볼 대회를 하세요. 부르는 거예요.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수백 명이 올 거예요. 1000명이 올 줄도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료도 대학병원은 전남대학병원이 있으니까 그쪽과 얘기를 해서 분원을 설치하거나 원격 진료를 통해서 모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들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 챗GPT라고 혹시 아십니까? 인공지능? 그걸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명령어를 딱 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는데 넓은 바다가 있다. 그리고 그 섬이 있다. 섬이 굉장히 이쁜 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젊은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의 그 여성과 같이 있다. 그랬는데 여성을 딸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 챗GPT 안에서 딸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처럼 그림이 그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어떤 스토리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 6070이 이제 많이 상대적으로 오니까 6070이 와서 아름다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저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그리고 몇 개를 더 만들면 이제 이런 공간에 어울리는 친환경 산업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토리 라인으로 매우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은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진도의 미래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것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